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51분입니다. 힘차게 서쪽 방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지금 자전거 퇴근길인데요.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제가 13년 전에 2010년 10월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을 6박 8일간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제 저녁에는 이탈리아 로마 전반부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는 이탈리아 로마 후반부와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로마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었던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벽화 최후의 만찬에 관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나와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입장을 했었습니다. 자,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세계 천주교의 본산이고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데요. 그곳에 건축을 최초에 지시했던 분은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라파엘로가 건축 책임자로 임명이 됐었는데요. 라파엘로 뿐만 아니라 브라만테,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또 여러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1506년에 착공을 했고 120년 만인 162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곳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핵심 사도였던 성 베드로,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나중에 초대 교황이 되기도 하죠.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건축한 게 세계 최대의 규모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이탈리아어로 산 피에트로 성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곳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규모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무려 187m, 그리고 지면에서 지붕의 돔 끝에까지 돔의 높이는 133m, 그리고 돔의 직경은 42m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성당, 서울 명동성당 들어갔을 때의 느낌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산 피에트로 성당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의 차이는 압도당하는,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압도당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명동성당 규모의 한 10배 정도로 느껴졌었습니다. 길이가 187m, 지면에서 지붕의 돔 끝까지 높이가 133m, 돔의 직경이 42m,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대성당이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성당은 이제 영국에 있는 성 바울 성당이죠. 성 바울 성당. 이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성바울 성당은 세인트 폴을 해서 이름을 따온 영국의 성바울 성당은 세계 두 번째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여하튼 세계 최대 규모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이 1506년부터 1626년까지 무려 12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르네상스의 이제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비판받은 점이 있죠. 왜냐? 건립비용,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립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리에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발부해 가지고 이 면제부를 구입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면제부 발급, 그 비용으로 공사 비용에 이제 충당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실철교 남단 쪽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을 관람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성베드로, 즉 세인트 피터 초대교황 그분의 동상이 설치된 곳이 안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마감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이동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베드로 대성당의 주인공인 세인트 피터 성베드로 12사도 중에 핵심 사도이자 초대 교황이었던 성베드로 그분의 동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바로 거기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나와서 성베드로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통과한 구역이 바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국. 스위스 용병들이 근위병처럼 정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세계 최소 면적의 독립국가인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의 경계선, 국경선이었던 거죠. 자, 스위스 용병들이 바티칸 시국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면적의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중세 로마 시절에는 세계 최강의 국가이자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힘이 약화됐었는데요. 그러다가 1860년경에 이탈리아가 분열됐던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죠. 그래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열었던 분이 바로 초대 국왕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고 2대 국왕이 um베르토 1세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1860년대부터는 이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시작을 하면서 그 전까지 교황령으로서 교황이 통치했던 일정 구역을 다 이탈리아의 지배하로 전환을 시켜버렸었죠. 세계 카톨릭의 중심인 교황청이 있는 그 교황령, 교황이 지배했던 그 일정 지역, 그곳을 1860년대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출범하면서는 그걸 다 이탈리아 소속으로 귀속시켜버리니까 세계 카톨릭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도입니다. 그때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이 라테란 협약을 체결하죠. 라테란 협약. 그걸 통해서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는 면적, 지배, 영유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1929년에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청 간에 체결한 라테란 협약이지 않습니까? 내용인즉슨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당과 궁궐을 포함한 총 13개 건물, 그 다음에 교황의 하계 관저, 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로마 교황의 통치 지역으로 인정해 준 그런 게 바로 라테란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그 다음에 바티칸 박물관, 이런 구역이 다 로마, 이탈리아와는 독립된 세계 최소 면적의 가장 최미니 국가 바티칸 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구경하고 성 베드로 광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바로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스위스 용병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예전부터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왔던 전통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수많은 전쟁에서 로마 교황을 호위했던 각국 출신들의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국가 출신들의 병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스위스 용병만은 끝까지 로마 교황과 그 군대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과거부터 로마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을 용병으로 사용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의 경계선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 베드로 광장에 나갔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베르니니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요. 자, 유명한 건축가 베르니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이라 해서 성 베드로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앞에 성 베드로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교황이자 12사도 중에 핵심 사도였던 베드로, 세인트 피터 사도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셨었죠. 그래서 그 광장의 모양이 타원형 광장과 좀 더 앞쪽으로 사다리꼴 광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 구조다 보니까 열쇠처럼, 열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성 베드로 광장을 설계 시공했던 베르니니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세인트 피터에게 선물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본떠 가지고 그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타원형 광장과 또 연달아 있는 사다리꼴 광장으로 조성한 거 아니냐라는 게 유력한 의견, 그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셔서 사람들을 껴안는 그러한 모양이다, 그걸 형상화한 거다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성 베드로 광장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곳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 쪽을 바라다 보면 제일 오른쪽에 불이 켜진 방이 있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불이 켜진 방을 봤는데요. 그곳이 바로 교황님께서 집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그곳 방에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그 인파들,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이 언론에 해외 토픽에 많이 보도됐었는데요. 그게 바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바라봤을 때 가장 오른쪽 건물, 그곳이 교황님의 집무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주요 행사가 있으면 성 베드로 광장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신 그런 것들이 세계 언론의 보도가 자주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 베드로 광장은 타원형 광장과 사다리꼴 광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통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곳에 그 광장, 타원형 광장의 둘레 가장자리에 주랑이라고 있습니다. 주랑 시설이 있는데요. 그 주랑에는 기둥이 총 284개의 계단이 71열 4-5 대형으로 쭉 성 베드로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성 베드로 광장의 둘레 가장자리 쪽에 기둥이 총 284개인데요. 그게 71열 4-5 대형으로 쭉 성 베드로 광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가장자리에 테두리 쪽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 오 개념 아시죠? 군대에서 5와 열을 맞춰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총 71열, 그 다음에 각 열마다 4개 오, 기둥이 4개 오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광장에 어떤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지점에서 그 기둥들 쪽을 바라다 보면 그 기둥들이 71열에 거쳐서 쭉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71개의 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기둥 간에 총 4개 오로 앞뒤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이런 기둥들이 있는데 제일 앞쪽에 있는 제 1호의 기둥만 보이고 2호, 3호, 4호에 세워져 있는 기둥들은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즉 광장의 중심부에 어떤 표시된 지점에서 그 71열의 기둥들을 이렇게 쭉 바라다 보면 기둥들이 하나씩 총 71열로만 세워진 것으로 보이지 그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둥들만 71열에 걸쳐서 총 71개가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첫 번째 기둥 말고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즉 2호, 3호, 4호에 있는 각 기둥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렇게 쭉 그 기둥들을 훑어보면 71열에 걸쳐서 첫 번째 기둥들만 보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에 있는 기둥들은 첫 번째 오, 즉 맨 앞 오에 있는 그 기둥에 가려져 가지고 전혀 안 보인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 베드로 광장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는 그러한 광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은 어디냐면 그날 저녁 식사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시푸드 해물 코스 요리였는데요. 이탈리아 현지에서 먹는 최초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해물 코스 요리로 전식, 본식, 후식,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라는 전식, 또 본식, 그 다음에 디저트라는 후식 순서대로 정말 푸짐하게 먹었었는데요. 그 해산물 코스 요리 명칭이 마레 에 몬띠라고 합니다. 마레 에 몬띠. 마레는 이탈리아어로 바다란 뜻이고 몬티는 산이라고 합니다. 마레 에 몬띠. 자, 그래서 산과 바다와 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자성어로 산의 진미,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그 다양한 식자재로 만든 요리, 이걸 산의 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일맥상통한 말, 이탈리아어로 마레 에 몬티라는 해산물 시푸드 코스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식, 즉 에피타이저로는 석화, 그 다음에 훈제 연어, 그 다음에 낙지 요리, 뭐 다양한 전식만 먹어도 배가 불러버릴 정도로 푸짐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식으로는 마레 에 몬티 스파게티, 이탈리아 정통 스파게티인데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갔죠, 본식으로. 그 다음에 전식에 홍합도 있었습니다. 전식, 에피타이저에 홍합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식은 마레 에 몬티 스파게티, 이탈리아 해산물 스파게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샤베트도 있었습니다. 샤베트.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그 다음에 해물 모듬 숯불구이입니다. 우리 보통 바닷가에 가면 조개구이 먹듯이 해물 모듬 숯불구이가 또 본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후식이죠. 후식은 와인, 그 다음에 다양한 과일. 그래서 전식과 본식, 후식 다 합해가지고 속된 말로 배 터질 정도로 포식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첫 저녁 식사, 해산물 시푸드 코스 요리 마레 에 몬띠였습니다. 그때 단체 다니던 직장에서 단체로 동료 직원들 또 그 가족들과 단체로 갔었는데요. 그때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좀 화합의 그런 친목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은,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식, 즉 에피타이저 중에 석화, 굴이죠. 굴이 있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1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로마 시절에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했으니까 56년 동안 생존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흔히 시저라고 하죠.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국, 즉 브리타니아를 점령을 했었는데요. 자, 다 아시다시피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든, 또 한 80여 년 전에 또 유럽 대륙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든, 다 유럽 대륙은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지만 영국만은 점령을 못했었죠. 그에 반해서 고대 로마 시절에는, 고대 로마 제국은 영국까지 점령을 했었죠. 브리타니아, 영국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저가 영국에 갔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런던 근처에서 굴 요리, 석화 요리를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있어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굴을 로마로 가지고 가서 양식을 해서 먹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가 영국의 굴 요리에 매료돼 가지고 로마로 갈 때
굴을 가지고 와서 양식해서 굴 요리를 자주 먹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 아시다시피 시저가 자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저가 영국에서 이제 로마로 돌아갈 때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 사이를 건너게 되죠. 그 영국에 파견 갔을 때도 있지만 프랑스, 즉 갈리아 지방에 파견 갔을 때도 있죠. 즉 영국 브리타니아 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지만 나중에 프랑스, 즉 갈리아 지방에 주둔하고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제1차 삼두정치 때 최종 승자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인데요. 시저가 프랑스, 즉 갈리아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로마 원로원에서는 무장을 해제하고 하라, 무장을 하고 오면 반란으로 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루비콘강을 건너죠. 루비콘강을.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로마로 진격을 했다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1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가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제2차 삼두정치의 최종 승자가 되면서 기원전 29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등극한다라는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자, 여기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을 때 이곳에 왔더니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19분입니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19분. 기온은 24도 정도 됩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가 15도 정도, 낮 최고가 27도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기온은 24도 정도, 좀 포근한 편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는 마레 에 몬티라는 그 해산물 코스 요리로 포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로마에서 또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피렌체,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동하던 도중에 어떤 고속도로 주변에 들렀던 경유지가 바로 한국인이 운영한다라는 기념품 가게 겸 휴게소였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올리브유, 또 올리브로 만든 비누, 또 크림, 그 다음에 와인,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동양권은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라이스, 쌀인데요. 그에 반해서 서양권은 기본적으로 빵에다가 육식을 먹기 때문에 빵의 원재료인 밀이 서양의 주식이나 다름없는데요. 이탈리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정말 곡창지대죠. 그래서 그곳 우크라이나를 세계의
빵이라는 별명으로 칭할 정도로 밀 농사, 밀 곡창지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물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되어 왔었는데, 러시아가 작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써 전쟁이 한 1년 3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국제 곡물 가격도 급상승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빵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세계 곡물들을 많이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탈리아는 자연 환경이 밀농사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토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체 작물로 밀 대신 뭘 생산할까 고민하다가 고대 로마 시절부터 아이디어로 개발한 게 바로 올리브와 포도였습니다. 올리브와 포도. 밀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 올리브와 포도를 생산을 해서 이탈리아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또 올리브유로 올리브유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쳤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로마에서 피렌체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 겸 매장에서 올리브유 또 올리브로 만든 비누, 크림, 와인 이런 것들을 이제 쇼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에 입성을 했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원지, 르네상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신이 지배했던, 기독교가 지배했고 인간은 신의 지배하에 이제 애속이 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게 중세 기독교의 시대, 신이 지배하던 시대, 인간성은 무시되고 좀 도외시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에 반해서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꼽혔던 시절이 그리스 시대다 보니까 과거의 그리스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중세의 암흑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인간성을 이제 재발견하고 인간성이 중시됐던 그런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 문해붕, 인간성 회복, 문해붕, 그게 르네상스지 않습니까? 1500년대 16세기인데요. 그래서 그거의 발원지가 바로 피렌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가 과거의 도시국가이던 시절 이탈리아 북부에서 지금의 경제 중심지인 밀라노, 그 다음에 물의 도시 베네치아와 함께 피렌체는 토스카나주의 주도로서 이탈리아 북부의 경제 삼각축을 이루었었던 거죠.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그래서 피렌체는 상공업이 예전부터 상공업이 발전돼서 그걸 기반으로 그러한 부를 축적했고, 부를 축적한 그러한 부호들이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예술을 장려하고 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이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이런 분들이 부의 상징이었던 그러한 부호들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문해붕, 르네상스 그러한 문화들이 발전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렌체는 그리고 이탈리아의 문해 부흥,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에서는 메디치가가 가장 최고의 부호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메디치가에서 후원했던 그런 수많은 예술가들이 르네상스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메디치가는 교황을 4분이나 배출한 가문이기도 하죠. 교황을 4분이나 배출한 메디치가가
메디치가에서 르네상스 발원지인 피렌체를 주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피렌체는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인데 영어로는 플로렌스입니다. 또 좀 이따 내일 또 말씀드릴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어로는 베네치아인데 영어로는 베니스죠. 그런데 왜 플로렌스, 즉 그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 왜 플로렌스라고 했냐면 과거에 아까 그 석화 요리를 좋아했다는 기원전 100년에 출생해서 기원전 44년에 56세의 일기로 사망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가 피렌체 그 강변에 주둔을 할 때 그 강변에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꽃들이 정말 만발하게 꽃들이 향연을 펼치고 있어서, 그래서 꽃들이 만발한 곳이다 해서 플라워에서 말을 따와가지고 꽃들이 만발한 지역이다 해서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한 거고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피렌체 관광은 처음에 로마에서 피렌체로 갔을 때 첫 느낌은 중세 유럽의 그 고풍스러운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그 과거 중세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도시 전체가 중세 유럽풍으로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대적 요소는 거의 안 보이고 중세 시대의 영화에서 보는 중세 시대의 그런 그 모습들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었던 고풍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투어를 하기 전에 제가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제가 화면을 높은 지점 롯데월드타워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그 피렌체 여행에 앞서서 점심 식사는 그 이탈리아 정통 스파게티와 오렌지로 점심 식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시뇨리아 광장이 있습니다. 시뇨리아 광장은 피렌체가 대부분 오래된 그러한 중세시대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넓은 광장이 거의 없는데요. 그 시뇨리아 광장이 사실상 유일하게 넓은 광장에 속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굉장히 유명하죠. 다비드상 조각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넵튠의 분수 다양한 조각품들의 모조품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품은 누가 훔쳐갈 게 우려되기도 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각품들의 모조품이 그 시뇨리아 광장에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과거 중세시대 어떤 한 수도사가 처형을 당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대 중세 이런 시절에는 거기에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뇨리아 광장입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단테의 생가입니다. 단테의 생가. 자, 단테의 신곡 아시죠? 자, 단테의 신곡은 중세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대서사시인데요. 주제는 신곡이라는 게 신자 노래 곡자 해가지고 신곡이죠. 단테의 신곡은 컨셉 주제가 지옥으로의 여행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영화 중에 차태현 씨와 하정우 씨인가 그분들이 나오는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하고 좀 비슷한 그런 풍경들이 연상이 되는 게 바로 단테의 신곡인데요. 지옥으로의 여행, 그걸 주제로 한 게 중세 문학의 최고봉 대서사시 단테의 신곡인데요. 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죄가 없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고 반면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그에 반해서 죄는 지었는데
적은 죄, 작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죄를 짓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정화 과정을 거치는 곳이 바로 연옥이지 않습니까? 연옥. 그래서 그 신곡의 그 세계도 또 어제 말씀드린 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또 미사를 집전하는 그 제대의 뒤쪽 벽에 있는 벽화, 최후의 심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 세계는 천국, 연옥, 지옥 이 3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죄를 얼마나 지었냐에 따라서 가는 장소가 달라진다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태현 씨가 주연한 영화 신과 함께 그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단테의 신곡도 그 비슷한 지옥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 중세문학의 최고 작품, 글작품 대서사시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테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단테 생가, 단테가 태어난 곳. 거기 가봤더니 뭐 평범한 주택입니다. 뭐 위인이다 해서 위인께서 탄생한 곳이라 해서 뭐 화려한 주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택이었고, 또 거기에서 단테와 단테의 아내와 또 단테의 연인, 즉 삼각 관계에 있었던 세 사람이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테의 생가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이제 면세품 쇼핑입니다. 면세품 쇼핑. 자,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뭐 상공업이 예로부터 발전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가죽 제품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그 면세품 쇼핑점에 갔더니 가죽으로 만든 점퍼, 가방, 지갑, 그 다음에 구두, 그 다음에 뭐 선글라스, 다양한 뭐 그런 가죽 제품들이 많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쇼핑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글라스 하나가 40-50만 원대입니다. 40에서 50만 원대 가격의 선글라스를 막 사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면세품 쇼핑점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바로 피렌체 전망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 미켈란젤로 광장. 피렌체란 도시 자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다 보니까 르네상스의 최고 거장, 어제 말씀드린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참여했던 또 그 다음에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인 시스테이나 성당 안에 있는 천장화를 약 4년에 걸쳐서 천장화 천지창조를 완성을 했고, 또 22년 동안은 고향에 가 있다가 나중에 다른 교황이 또 불러가지고 다시 와서 최후의 심판을 또 7년 동안 완성을 했던 그 르네상스의 최고봉, 르네상스의 거장인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위인이다 보니까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피렌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그 언덕인데요. 그곳의 명칭을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 정했고, 그곳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또